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부제를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한국 공장 활동 다시 위축 12개월 만에 가장 가벼운 부진 PMI라고 구매자 이 생산 구매자 지수라고 되어 있죠. 수요일 민간 기업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9월 공장 활동이 15개월 만에 가장 완만한 속도로 위축되었는데, 이는 생산과 주문의 감소가 완화되면서 경제적 운세의 전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를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뭐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건 생산과 주문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S&P 글로벌이 집계한 한국의 9월 국내 제조업체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49.9로 8월보다는 1이 상승은 했네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 인텔리전스의 우사마 바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제조업 부분의 건전성은 3분기 말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1.4%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 2.6%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한원과 정부가 이미 쭉 전망을 하고 있죠. 그것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강한 부활 전망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직면한 도전들 중 하나가 중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상품 시장들의 수요 부진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또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통화 약세와 함께 원자재, 석유, 전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투입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산품 가격이 상승한 것과 함께 나온 것으로, 기업들은 생산품 가격이 고객들에게 더 높은 운영비를 전달하기 위해 인상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미국식 그 영어식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기 밑에 제가 그냥 풀었습니다. 제조 원가가 상승했고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 수출은 부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재고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걸 합치면은 이런 게 그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스태그 플레이 플래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도 더 유명한 그 글로벌 금융가의 얘기를 몇 장 뒤에 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10월 4일 날 로이터 이지훈 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똑같은 10월 4일자로 한국의 그 조선 비즈에서는 전산업 생산 2.2% 증가, 30개월 만에 최대. 자, 같은 날 한국의 조선 비즈는 8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로이터는 벌써 지금 10월 초인데 9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와가지고 8월 거 얘기해서 뭐 하냐. 그래서 저도 그 어저께 이게 소개한 건데, 전월 대비가 무슨 영양가 있는 통계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연초 대비 얼마다, 월별로 얘기할 거면은 연초 대비 얼마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현재 한국 경제가 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전월 대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같은 그 동일자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그 관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한 똑같은 동일한 기자가 오늘 어, 어저께 그 10월 4일자 뉴스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는 취급한 것 같은데 그 이 생산자 그 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국의 그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은 정책을 더 오래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오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두 달째 가속되어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8월 3.4% 상승한 데 이어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7%더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부분별로 나눠보면 석유 제품 가격은 한 달간 4%, 농산물 가격은 4.1%, 공공요금은 5.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9월 연간 기준으로 8월과 7월과 같은 3.3% 상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느끼는 그 피부 물가는 식품 물가죠. 식품과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이거는 제외를 했는데 이걸 합쳐서 보면은 엄청 인플레이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는 사진인데 가격을 보면서 그좀 고르고 있는 거겠죠. 그 하도 이제 물가가 식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상황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계속 그 JP 모간의 그 회장의 이 언급되는 말들이 소개들 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경고 해가지고 그 더 스트리트의 제나 워버튼이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공매도에 대한 경보도 울린 적이 있고 원격 근무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제이미 다이먼은 우리가 아직 금리 인상을 끝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3.5% 그러면은 더블이 되는데 안 올리고는 못 빼길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즉 높은 실업률과 겹친 느린 경제 성장은 진정한 경계의 대상이다. 저는 JP 모건 자신들은 견뎌낼 수 있다. 이 7%가 올라가더라도 자기네들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7%에서 2%가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성장의 고금리,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것은 부채의 허덕이고 또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런 거겠죠. 거기다가 두 가지 주요 경고가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하나는 제 생각엔 여기 그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의 적자 규모가 또 하나의 경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 1조 5천억 달러가 그 적자 규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에서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과 중국과의 긴장과 언사가 고조되는 것과 이것을 병행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은 그러나 찾기는 어렵다. 미국이 관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기술은 항상 직업을 대체해 가지고
이제 3.5일만 일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것까지 그 인터뷰에서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그 이 장면입니다. 네. 포드사의 최근 제조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더 스트리트 이것도 목요일 화요일 이 보도된 내용인데요.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은 월요일 포드 엔진 고장 가능성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70만 9천 대에 이르는 차량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NHTSA, 나샤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어, 어쨌든 이것이 이 포드 엔진에 좀 결함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리콜 전 단계인 엔지니어링 분석을 조사 격상하고 조사 중인 모델을 또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밝히고 있는 것들은 포드 브론코 엣지, 익스플로러 F 150, 링컨 AB 에디터 및 노틸러스 차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부스트 엔진의 밸브 결함으로 인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30여 대가 그 리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게 뭐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그 공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뭐 이 수리를 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조치까지는 아니고 뭐 휴즈 갈아 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리콜이라는 용어를 결론은 휴즈 갈아 끼는 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나온 거를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콜 조치라는 게 아니고 그 엔지니어링 분석이라는 선 정도로 지들도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드 품질관리 점검 후 2023년도 F150 라이트닝의 모든 딜러 재고 주문은 취소했다. 요것은 그 미국 자동차 노조의 그 파업과도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품질 관리 점검 후 어, 파업 기간에 만든 차들은 사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죠. 국내에서는 뭔가 심사가 뒤틀렸을 때 제대로 볼트너트 하나라도 제대로 조이겠느냐? 말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조 파업 중에는 자동차를 절대 사지 마라. 아, 이런 얘기도 국내에서는 이미 회자가 많이 된 얘기입니다. 중국의 버블 붕괴는 80년대 일본과 흡사하다. 국제적 영향력이 저하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뉴스 위크지. 제가 그 기고자는 좀 빼먹었네요. 사회가 풍부해짐으로써 성장 둔화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거품은 사실상 붕괴했다는 관측이 거의 환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기탄이 주일이라고 여기다가 제가 표현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현재 뭐 중국이 뭐 많이 어렵다 하는 얘기 빠지고 부동산 거품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잉여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면서 거품이 발생했었다. 요거는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거품 처리에 실패함으로써 30년 동안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소득 국가의 그 덫으로 불리며 각국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지 지금 뭐 미중 전쟁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성장화에서도 중국의 발언권은 저하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저성장 시대 아니었느냐. 이거에 그렇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현재는 중소득 국가의 덫에 걸린 것
있고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이 드디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며 아주 친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네요. 비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본도 그런 거 아니냐? 3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국제적인 표현에 뭐 이렇게 그 쭈그러든 적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연이어서 이 시진핑 드디어 위험 수역에 미국 전 부통령이 지적했다. 악의 제국. 말로라고 해야 되겠죠. 말과 중국에서 진행된다. 소련화의 괴짜 너무 알맹이.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현대 비즈니스에서 더욱 가즈히코라고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가 얘기를 한 건데 뚜렷해지고 있다. 돈이 지금 탈중국하고 있다. 어, 8월 중국 주식은 149억 달러 순매도 했다. 이런 얘기고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의 자금 유출이다. 요건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중국이 대미 투자 거래 완료분은 지난해 24억 9천만 달러에 그쳤다. 2009년 이후 가장 적어졌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미국 컨설팅 로튼그룹 블룸버그를 인용하면서요. 미중의 자금은 디커플링 분단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공화당 대통령 예비 주자인 그 전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악의 제국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빗대어 가지고 지금 뭐 이 일본이 2차 대전 전에 그 잘못 미국과의 악화된 그 관계가 됐을 때 얘기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32년에 그 이노우에가 그 일본 재무 쪽의 그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됐고 돈의 힘으로 유지되어 온 미일의 협조 체제가 와해되고 양국의 국제 관계가 급속히 그때부터 악화가 됐다. 만주 제국 한국까지 먹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만주도 먹었다. 요때부터 미국하고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아마 미국이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까지 이제 침공을 하죠. 일본이. 그 다음에 된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뭐 다른 면에서도 나오지만은 미국이 그 석유 수출을 그 일본한테 금지하면서 결국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은 소련화하는 걸요. 9월 16일에 그 미국의 뒷마당이 이제 쿠바인데 거기에서 G77 플러스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불만을 촉구했고 9월 22일에 그 시진핑이는 미국의 원수인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 면담하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선언을 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닌의 이 정책과 유사하다. 그리고 경제 정책도 하고도 유사하다. 레닌도 결국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수법을 도입을 했었는데 또 그렇군요. 공산화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에, 냉전을 한 만큼 소련의 그 경제가 그렇게 커졌었는지 그게 매우 궁금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수법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지금 뭐 마찬가지로 그 정치와 그 문화 면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산주의는 안 바뀐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그 미중의 분단은 세계를 공포로 쪼린다는 얘기겠죠. 그 줄인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 비유를 들어줘 보면은 시리아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다는 거를 영화에서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 3 영화로도 조지는 시리아. 이게 이탈리아 시칠리 및 나폴리 배경인데 그 마약이 그 테러범들이 그 시리아
이 시칠리까지 뭐 들어와 가지고 재포장하고 팔아 가지고 또 다시 본토로 보내고 뭐 이런다 이거예요. 그 나폴리 쪽으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량의 합성 암페타민인데 이것을 완전히 그 덴젤 워싱턴 완전 그 미국의 상징인 거죠. 혼자서 다 때려 부십니다. 그 카모라라는 그 범죄 조직을 테러 조직을 향한 자금 조달도 끊기게 하는 줄거리 이렇게 그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소개한 유튜버는 하울 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좀 영화가 그렇다 보니까 좀 맑은 날씨의 그 배경보다도 그 조명이 주로 흐린 날씨를 주로 배경으로 삼았어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쁜 놈한테 알레르기가 있어서 말이야. 미국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놈한테 알레르기를 처리할 때가 어디냐. 아마 나중에 중국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그렇게 예상이 되죠. 쭉 그 지금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요건 참고적으로 일본이 임금 정체의 뿌리 깊은 원인을 분명히 네 개의 그래프 일본만 급료가 오르지 않는 수수께끼 내부 유보에서도 디플레도 아닌 진짜 원흉 그 근본 원인인가 해서 그 네 가지 표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그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 어떻게 견뎌냈느냐 뭐 이런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일단 한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니까 각국의 평균 임금 추이인데 이게 짙은 그 푸른색이 미국이고 아메리카 그 다음에 도이치고 그 다음에가 그 프랑스고 그 다음에 그 어, 여기에 스웨덴 그리고 이제 빨간 게 일본인 거예요. 한국이 올라서 버렸어요. 일본보다도 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국이 일본의 그 급여 수입 영평균 임금 수준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라고 2020년에 그 역전이 어제 2015년부터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랬었군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래프는 일본, 아메리카, 도이스의 부분의 업종의 부가가치가 이제 그 다르다. 그래서 요 빨간 게 일본인데 빨간 거 일본을 일로 봤을 때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여기 보면은 에, 요 파란 게 그 미국이고 노란 게 이제 독일인데 자, 미국이 농업 부분에서도 엄청 높고 광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조업은 뭐 일본이 좀 따라온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이 높고 전기 가스도 당연히 높고 수도도 높고 건설 소매 뭐 다 높습니다. 미국이 이런 거다라고 또 이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기업의 매상고 추인데 요게 이제 빨간 게 이제 일본이고 파란 게 이제 미국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일만 비교를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 199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했다가 계속 이제 지금 뭐 못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스웨덴 이런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이 IT 투자에 나름대로 좀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월급이 안 오르는 근본 원인의 그 여러 가지 측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그 소개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미중 간에 덧붙인 얘기고요. 그래서 시진핑 만일의 큰 실수 드디어 중국에서 거액 자금이 도망 현실이 된 미중 경제 분단 너무 심각한 상태 현대 비즈니스에서 더욱 가치의식고가 또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멈추지 않은 미중 관계 악화, 머니가 중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미 심각한 사태의 미중 분단.
그래가지고 현재 뭐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미 돈은 디커플링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하는 미국 정치가나 소련화를 우려하는 이코노미스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또 관련해가지고 이런 목소들이 또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바이든의 칩 금지 조치가 미국이 일본 제국에 내린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석유 제재와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진주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노 프링글이라고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첨단 그 반도체 수출 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주만으로 이어진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일본이 그 한반도까지 먹었을 때는 뭐 미국은 뭐 흥찌뻥 했는데 아니 뭐 그냥 그 먹어도 뭐 할 말 없지 뭐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만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동남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까지 석유 확보를 위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드디어 어, 전제 니들이 어디까지 갈래 하고서 석유를 끊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질 줄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더라도 미국 놈들 아주 거덜나게 하고 우리도 그냥 우리는 죽겠다. 전 국민이 다 같이 이런 그 정신으로 그 일본 대일본 군국주의가 그런 정신으로 했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태평양 진주만 공격했는데 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분이 상당히 그 재산이 있고 약간 친중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레드라인 끝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닛 앨런 언니도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의 과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했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네요. 제 생각이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다만 변제될 뿐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참다 못해 진주만을 공격을 했듯이 일본은 해상력이 꽤 그때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먼저 만든 나라니까 대단한 사실은 제조 능력이 있는 국가였던 거로 급성장했던 거죠. 일본이 세계 대전을 미국을 상대로 일으킬 만한 힘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세상은 패전 후에 완전히 뭐 바뀌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좋다 그러면은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중국이 어디를 침공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럼 그게 어딜까? 대만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대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딜 칠 것 같은가? 그러면은 한국을 칠 것 같은가? 남한을 칠 것 같은가? 그것도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만이냐, 남한이냐, 한국이냐. 제 생각에는 우선 착지가 오키나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상지가 오키나와를 점령해야 그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확보됩니다. 남진해로 나가면은 거기 막혀 있는 나라가 필리핀가라 그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오키나와부터 먹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키나와가 현재 친중적인 이제 주지사가 돼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냥 소설 같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에, 푸틴도 참다 참다 못해서 저지른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그 나토가 동진해 가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중국을 계속 이 석유 수출 금지했듯이 반도체 금지시켜 가지고 중국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딘다. 뭐 이 경제를 돌리는데 그러면은 결국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중국 자체가 미국을 상대로 거기는 저는 오키나가 될 확률이 일단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후텐마 비행장을 하루빨리 이전해라 하는 얘기가 왜 나오겠냐? 그러면은 지금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예 미국이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친중하고 또 이 중국 여론 조작 내지는 스파이 활동 뭐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시다 총리가 후텐마 기지를 나고시라는 데로 주고 옮기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다마키 지사가 기한 내 승인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본토 일본 본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본토가 이런 거죠. 이 우리나라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이 본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우리를 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 오키나와를 걱정하는 거니까 빨리 그 비행장을 하루빨리 이전하라고 또 현민들을 안심이 되도록 어떻게 노력을 좀 경주를 해봐라. 라면서 지금 이 오키나와의 그 미군 공군기지 이거를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뉴스들을 쭉 보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봤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